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 신곡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교사 박기철입니다. 교육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폭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학폭법이라고 합니다. 그 학폭법을 이해를 하고 학폭법에는 어떻게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학교폭력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이해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한번 학폭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치면 이렇게 법률 정보에 있죠. 법률 정보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쉽게 학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여기 되게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해석하기 힘든 그 용어 또는 구분하기 힘든 용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학폭법은 여러분들 다른 어떤 민법이나 형법에서 나오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학폭이라는 것을 선생님 보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타인, 학폭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이 학생인, 즉 내가 아닌 어떤 타인에게 어떤 심리적이 됐든, 즉 정신적 또는 육체적, 신체적이라고 하죠. 또는 어떤 재산상의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히게 되면 그것은 곧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대상에 있고, 그 대상이 학생이라면 그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다면 그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은 누구든지 그 학교폭력을 즉 알게 되면 바로 관계기관, 즉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학교가 되겠죠. 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어떤 학폭 사안이 벌어지고 그것을 담임교사가 처음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죠. 담임교사가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생부, 학생생활인권부지요.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인권부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학생생활인권부에서는 자동적으로
교장 교감선생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사안을 신속히 정리를 해서 네, 교육청에 여기 나오죠. 교육청에 우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폭사안이 벌어지면 학폭사안을 다 조사해서 교육청에 먼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생시킨 그 사안에 대한 어떤 개요 부분만 간단하게 적어서 우선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폭력이 은폐되거나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덮이는 것을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되겠죠. 다음은 학교 폭력 처리 절차입니다.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생시킨 학교 폭력을 사안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해서 그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교육청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서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되고 동시에 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화해를 한다거나 이런 그 교육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그 사안 자체가 경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게 되고요. 경미한 사안, 즉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사과를 했고 피해 학생이 그걸 받아줘서 서로 화해에 성공한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한다는 얘기는 피해 학생이 학교장 자체 해결의 필수 조건은 피해 학생이 학폭심의위원회에 본 사안을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낸다는 가정하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하지 않은 사안은 심의위원회에 가서 조치를 받게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학교장 해결을 할 수 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려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경미한 사안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미한 사안, 즉 화해에 성공한 사안이란 무엇이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즉 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조건은 뭐였죠? 그렇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즉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어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왔어요. 근데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끊는 행위 자체는 행위까지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진단서를 끊어서 학교에 제출하는 순간 1번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단서를 발급은 받았으나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번 사항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고요. 즉 진단서를 끊었는데 학교에 제출하는 순간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피해 학생이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나는 저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다. 저 친구가 학폭에 가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바로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안 자체는 경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되게 됩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조건이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돈 10,000원 또는 뭐 10만 원을 빌려 썼는데 갚지 않았어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죠. 그랬을 경우 10만 원을 즉각적으로 돌려주거나 또는 그 피해 플러스 어떤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범위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속성이 없어야 됩니다. 요게 뭐 페이스북에서 왕따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안 조사를 해보니 막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었다 할 경우 또한 전담기구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네 번째,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신고를 했는데 제3의 학생이 신고를 해주거나 또는 당사자가 신고를 했는데 너 왜 학교 폭력을 나를 신고를 했냐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그 보복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안 자체는 더 이상 경미하지 않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원하지를 않아야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가 되느냐?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그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준비 작업을 해서 그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날짜와 장소를 명기를 하여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함과 동시에 또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는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요. 학교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어떤 민형사상의 법률을 다루는 곳이 아니죠. 어떤 법률이죠? 그렇죠.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마찬가지 심의위원회 회부되고 조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내려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안 된다. 경찰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경찰에서 여러분들 출석 정지를 시키거나 전학을 보낸다거나 학급 교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어디다? 네, 맞습니다.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폭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얘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한다. 바로 심의위원회 회부되고 조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폭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할 때 여러분들 주의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툭 치고 지나갔다든가, 복도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나고 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 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 자기를 욕하는 얘기, 뒷담한 얘기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을 일기 기록하듯이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표기를 해두는 그런 어떤 기록부를 만든다든지 뭐 녹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즉, 그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에서 뭔가 그 사이버상의 어떤 폭력을 당했다면 그것을 지우지 말고 캡처를 해서 차곡차곡 보관을 해둔다든가, 그래서 뭔가 학폭산의 피해자로서 뭔가 그 신고를 할 때는 그와 같은 증거 자료들을 같이 학교에 제출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간혹 증거가 너무 없어서 또는 증인이 너무 없어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어떤 그 혼동스러운 그런 어떤 사안들도 선생님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 명심하시고 학폭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좀 냉철하게 현명하게 내가 지금부터 증거를 좀 모아야겠다, 증거 수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바로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